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책 얘기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영풍문고 고속터미널 영풍문고에 갔다가 책 세 권을 사왔는데 어, 세스 고딘의 Tribes 부족들이란 뜻이죠.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 타인의 해석. 그다음에 초의 측 부의 미래. 근데 이제 1인 저작이기 때문에 타인의 해석은 말콤 글래드웰 띠지가 있고요. 전 띠지를 책갈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초의 측에서 좀 이제 기분이 또 나빴던 게 초의 측의 띠지의 표지 모델이 유발 하라리예요. 제가 유발 하라리를 이왕 깐 김에 유발 하라리 인터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잠시 포즈해가면서 이 초의 측이라는 책에는 총 6명의 저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발 하라리 부분만 깐데 똑까 개념으로 한번 유발 하라리 인터뷰를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어보지 않아도 얘를 비판할 수 있는 게 발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읽었어요. 읽으면서 동시에 찍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서문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잠깐만요. 서문에 하이에크의 명언이 나오는데, 뭐 명언이라기보다는 옛날 했던 말이겠죠.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시장의 힘에 따랐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말인데, 하이에크나 슌페터가 그 젊은 시절에는 그 자유시장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잘 안 돌아가는구나. 이 지구 문명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점점 자유시장주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뭐 수정자본주의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민 기본국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변해갔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파 쪽에서 좌파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자, 유발 하라리의 에게 던져진 질문이 바로 그 자유주의라는 게 그 시장 질서의 다윈주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자유한국당 할 때 그 자유가 그 자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뭐 승자독식이라든가 또는 약육강식이 허용되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좀 그런 주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유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에게 이 질문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질문자는 좀 넘어갈게요. 질문이 갔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본주의는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인간이 창조해낸 하나의 제도, 즉 상상의 질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유발 하라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 동물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 도토리를 숨기는 다람쥐하고 자기 정원을 예쁜 보석으로 꾸미는, 그러니까 보석처럼 보이는, 자기 눈에 보석처럼 보이는 것으로 정원을 꾸미는 바오새, 정원 가꾸기새. 그 두 가지의 본능은 심지어 다람쥐하고 새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부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본능이 새한테 있고, 자기가 획득한 자본을 이렇게 금고 속에 넣어놓고자 하는 본능이 다람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한테 다 있지만, 자,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눈 속에다가 음식을 파묻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어디 파묻었는지 기억해서 다시 배고플 때 가서 그 눈을 파가지고 그걸 꺼내서 먹어요. 냉장고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주부들이 냉장고에 저장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특히 우리 집사람 이게 외모도 약간 북극곰이랑 비슷한데 엄청 저장을 해놓습니다. 냉장고에. 이 저장 본능. 이게 자본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화 심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이 인간 속에 숨어 있는 동물적 본능이 이 머리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 도구가 고도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지 상상의 질서, 그 상상의 질서로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뭐냐면은 98%가 부족한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이거 완전히 완전한 시장주의자는 불가능하다. 뭐 정치적,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출발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본주의가 자연법칙이 아니라면 그 정체가 뭐냐? 이게 이 다음 질문인데요. 대답이 황당합니다. 자본주의는 경제 성장이라는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볼 수 있다가 유발 하라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종교예요? 무슨 얘기냐? 배고픈 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자본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 종교입니까? 자본주의가?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더 많이 생산하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그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추가 질문이네요. 추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나 잠깐 봅시다. 역시 유발 하라리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망을 엔진으로 하는 역시 이제 계속 종교라고 보는 거죠. 하나의 상상적 제도라고 보고 있는 건데, 광고업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9%가 퍼센트라고 말해서 좀 다행이네요. 결국은 없었던 욕망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광고나 마케팅이. 그래서 우리를 열성적 소비자로 만들고 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스티브 잡스도 했죠. 소비자들은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 제품이 필요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또는 어떤 저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책이 자기한테 필요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자들이. 비슷한 개념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없었던 욕망을 부추긴 겁니까? 아니면은 잠재되어 있던 욕망을 되살린 겁니까?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니즈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어떤 트리거, 방아쇠에 의해서 어떤 너치에 의해서 되살아난 거라고 볼 수 있지. 없었던 욕망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답변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를 상상의 질서나 종교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 자체가, 이 인간 자체가 자기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그 사상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확증 편향적으로 인간은 왜 확증 편향적일 수밖에 없냐면은 인간이 평생 책을 읽는다고 해도 5만 권이고 뭐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안 그러면은 그 편향이 깨지질 않는데, 조그만 도서관에 있는 책이 약 20만 권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이. 그 중에 4분의 1밖에 그러니까 평생 책만 읽는다고 해도 밥 먹고 4분의 1밖에 못 읽어요. 그게 인간이. 물론 지금 현재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다양한 책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책 읽는 종교인이 돼요. 자기가 아무리 교양서를 읽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그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더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질문인데, 대답은 없어요. 대답은 없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명상이나 철학을 통해서 개인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의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그 생활 수준에 과연 행복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인류는 확실히 강해졌지만 삶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가진 그 문명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좋지 못하다. 인간은. 이게 지금 답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맞는데 이게 몇 점짜리 대답이냐에 대해서는 글쎄 한 50점은 안 넘을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근이 왔을 때, 곡물 저장 창고가 없었을 때는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바꿔서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이를 약간 동물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강했어요. 중세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성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는 말을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전 세계 최초로 어린 사람도 인권이 있다라는 그 뜻에서 나온 게 어린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는 일단은 곡물 저장 창고가, 냉장고가 생겼단 말이죠. 곡물 저장이 냉동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우리가 현재 이 발전된 과학 기술로 굶어 죽는 것은 피하게 할 수 있어요. 단 곡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곡물을 바다에 버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그 잉여 곡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 세계 아사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것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 드론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구름 위로 올라가서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충전해서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음식을 전달을 하고, 그 이제 블록체인으로 어디에 아사자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다시 돌아올 때도 구름 위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와야 되는데, 구름 위가 이제 공기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드론의 그 프로펠러에 있어서 좀 더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밀도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곳에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보자고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였다. 그래서 그럼 자본주의가 승리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보냐가 질문인데, 이게 질문이 조금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자,
그래서 대답은 잠깐 읽은 다음에 요약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과 결정의 권한이 소수에게 있는가, 다수에게 있는가의 차이다. 공산주의는 결정이 소수에게 있었고 자본주의는 다수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합리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는 좀 더 다수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개인 권력이 강해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수에게 블록체인으로 분산되면 될수록 그 결정의 권한이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국경을 뛰어넘는 개인 권력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뭐 박영숙이라든가 미래학자들이 늘 얘기했던, 아주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이죠. 자, 앞으로 자유시장은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다음 질문이 대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기서도 블록체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오히려 자유시장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호모데우스에서 우려했던 이야기들하고 좀 모순이 되네요. 21세기 재현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지성의 그 에이트란 책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이건 대답이 좀 다른 대답이거든요. 이 대답은. 자, 다음 질문은 자, 맞춤 의료, 즉 의료 블록체인. 제가 질문을 좀 더 고급지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의료 블록체인이 생기는데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는 반드시 블록체인의 진화,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의 성장이라든가 이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동문서답 되게 잘합니다. 유발할이 진짜 잘해요. 그 질문의 요지 자체를 파악을 못해요. 그런 거 꽤 많습니다. 21세기까지. 저는 그 예술가의 수준도요. 예술가의 수준도 기자와의 인터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질문에 뭐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어떤 대답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심지어 자기 그림에 대한 질문인데도 대답을 잘 못하는 화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발 하라리도 이제 사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야의 질문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한테. 그러니까 자기 분야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질문 자체가. 그래서 동문서답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은 이제 감시자본주의라는 그 화두로 자본주의에서도 그 대규모의 사적인 데이터를 은밀히 이렇게 감시하고 모으는 곳이 있잖아요. 뭐 CIA라든가 뭐 있겠죠. 그걸 감시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질문은 그냥 여기까지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이제 감시자본주의가 지속된다면 결국 이제 자유시장은 위협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이거를 극복해 줄 거다라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으로 근데 여기서 빅데이터를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했으면 완벽한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를 이 친구는 이제 하라리는 약간 그 개념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지켜야 할 것은 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 소외, 인간이 사회생활이라던가 이 일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렇게 밀려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과연 좋은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인간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멋진 대답이에요. 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지켜야 된다. 아주 중요한 멋진 대답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 같은 대안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대답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도 기본소득제의 지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해왔던 선시티 모델, 동아리 활동 방식으로 인간들이 서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종교, 스포츠, 예술 뭐 이런 거 그 모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모델은 기본소득제하고 이 호모르덴스 동아리형 유토피아의 문제는 저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모델들입니다. 모델 중에 이제 한두 개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세계를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FM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 스탠다드형 대답을 했네요. 자, 과학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텐데 이 감시자본주의가 도래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불가피하죠. 불가피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유발하의 대답은 아직 안 본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죠.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축소되죠.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축소되고 다 투명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했던 일들이 공개되면서 그 은밀함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버시의 범위나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가 이제 제 대답이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 대답을 보자면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피해가는 거야.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통제권을 알고리즘에게 쉽사리 넘겨주지 마.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알고리즘에게 쉽사리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신기술 인공지능하고 우리의 그 프라이버시와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돼요. 이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미래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같은 거, 2중, 3중의 어떤 그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프라이버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AGI가 꼭 나와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사적인 인간들이 그 블록체인 전체 정보가 모여 있는 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이. 마치 우리가 그 핵무기 발사할 때 버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멀리 한 사람이 양팔로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3m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사람이 동시에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안전장치를 하듯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없고, 이게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대답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건 동문서답은 아니지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대답이. 대결 구도로 가면 이게 답이 없는데. 자본주의 미래에 대해서, 자본주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데이터의 소유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데이터의 소유가 소수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근데 이 데이터 소유의 규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될수록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독점 금지법? 이게 독점 금지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 이제 자본주의 미래는 데이터의 소유, 독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게 대답인데, 대답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게 문제예요? 이게 대답이야. 그리고 어떻게 이건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족한 대답인 거죠. 충분하지 않은 대답이고 그냥 넘어간 거죠. 자기 지식의 범위 한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질문 자체가. 데이터가 자산인 경제하고 지금의 경제가 어떻게 다르냐. 이 기자가 참 예의가 있네요. 추가 질문을 안 해. 아, 유발하라니까 대답을 못 하는구나. 다른 질문 넘어가 버려. 아주 예의가 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유발하라리를. 그래서 데이터가 자산인 경제, 데이터가 석유인 경제와 자본이 경제인 이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인데 재밌네요. 지금의 화폐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본주의. 지금의 화폐가 사라지진 않죠. 변화를 하죠. 변화. 화폐, 그러니까 제 예측은 그거거든요. 화폐를 담보해주는, 그러니까 과거의 화폐를 금이 담보했다면 미래의 화폐는 만물이 담보하게 된다예요. 만물. 그게 이제 블록체인이죠. 만물이 담보하게 되는데 그 만물 중에 그림이 가장 큰 담보물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화폐가 사라지는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너무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경제 제도가 존재할 것엔 틀림없는데 다만 그것은 오늘의 제도와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런 대답 누가 못합니까? 다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에휴,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동문서답에다가 불충분한 대답에다가 유발하라는 어떻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몇 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유발하라니. 2020년에 나온 책인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자, 제가 이제 주식회사 창조화력 발전소를 창립 회의가 6월 8일 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8일 날 아주 구체적인 부분 어떤 사칙이라던가 우리 그 회사의 문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강은 나와줘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6월 8일 창립총회를 염두에 두고 산 책이 이 두 권의 책이에요. 트라이브스하고 타인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동업자를 어떻게 만나고 직원을 어떻게 뽑고에 있어서의 그 관점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뽑는 데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해 왔는가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그 전에 틈틈이 6월 8일 전에 틈틈이 이 두 권의 책을 봐야 되는데 이 트라이브스는 금방 이건 하루면 그냥 볼 것 같고 한 3시간이면 볼 것 같고요. 트라이브스는. 타인의 해석은 한 이틀 정도, 한 7, 8시간 정도는 제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오늘 또 깐대 똑까 정신으로 이 깠던 사람 끝까지 그 사람 정신 차릴 때까지 까 이런 정신으로 유발하라를 다시 한번 비판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